오늘 첫 번째 소식은요, 모처럼 이재명 대표 소식으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요즘 이재명 대표 얘기를 방송에서 좀 해드리는 경우가 뭐 상당히 드뭅니다. 드문 이유가 전국이 뭐 시끄러워서 명태균 게이트 중심으로 이제 방송이 되는 이런 문제도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여유 있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어요. 이건 뭐 김민석 수석과 지도부가 지금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전에는 그냥 이재명 대표 혼자 일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여서 매일 그냥 이재명 대표 소식을 전해드리게 됐는데, 최근에는 뭐 이재명 대표 외에 다른 최고위원들이 역할 분담을 잘해서 특히 김민석 수석 최고를 중심으로 해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갖고 이재명 대표가 이제 대선 행보를 하고 있는, 오늘도 그 특보단 출범식을 했어요. 그래서 민주당 국민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특보단을 구성을 했는데 이제 대선 준비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좀 분위기입니다. 혼자서 아주 여유롭게 뭐 재판 뭐 유죄가 어떠니 무죄가 어떠니 뭐 생중계를 해야 되느니 뭐 여기저기서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데, 뭐 이재명 대표는 아주 여유 있게 대선 대권 대통령 될 준비를 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불안해하시고 걱정하시고 이러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 이제 모습만 봐도 여러분들이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상황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차분하게 대선 준비하시는 거 보면은 향후 전국에 대한 확실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 트럼프 미국의 대선 결과와 대미 정책과 관련해서 오늘 뭐 중요한 좀 언급이 있어가지고 요거 일단 첫 번째 소식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트럼프 당선의 먹사니즘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윤석열과 케미 안 맞을 것. 트럼프는 합리적 현실주의자, 가치와 진영을 벗어나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해야 된다. 방위비 더 내면 미국 무기 수입 줄이는 방법도 외신과의 간담회에서 수권 정당 부각을 했다, 이런 소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참 제가 얼마 전에 그 윤석열이 골프 친다, 뭐 골프 연습한다, 그저께인가요? 어저께인가요? 그런 뭐 미쳤냐, 누가 만나주기나 한다고 무슨 골프 연습하고 앉아 있냐, 뭐 이런 내용으로 제가 방송을 드리면서 트럼프의 성향이 이재명 대표의 성향과 유사점이 있다. 그 유사점은 이제 실용주의, 실리주의라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진보적 실용주의자라면 트럼프는 보수적 실용주의자 아니냐, 뭐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하고 오히려 겹치는 부분들이 많다. 둘이 대화를 하면은 합리적으로 소통이 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으로 제가 방송을 했었는데, 그와 또 비슷한 평가를 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제 방송을 보시는 건지 저하고 뭐 생각이 비슷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합리적 현실주의자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제 보수적 실용주의자다, 뭐 이런 평가하고 맞는 거죠. 그래서 미국 그 유권자들이 트럼프를 선택한 이유가 먹사니즘, 결국 문제는 경제 아니냐. 그 클린턴이 대선에 나왔을 때 유명한 슬로건이었죠.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뭐 이 슬로건으로 부시를 꺾고 클린턴이 대통령이 됐는데, 사실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미국이건 한국이건 뭐 영국이건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 결국 국민들이 제일 걱정하고 고민하는 건 뭡니까? 민생이죠, 민생. 먹고 살려고 사는 건 아닌데, 일단 뭐 먹고 살아야 뭐 그 다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나라 유권자들이든지 대선 때가 되면은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이 민생 경제 부분인 건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해리스가 상당히 뭐 이념지향적인 이런 선거를 치렀어요. 그것이 이제 패착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이고, 왜 트럼프가 이겼는가, 여러 가지 이제 분석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지난 대선과 이번 대선, 미국 대선을 좀 개표 결과를 분석을 해보니까요, 트럼프는 지난 대선 때보다 득표율이 한 50만 표 정도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지지층들은 그냥 트럼프를 원래 찍던 대로 그냥 찍은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지난 대선 때 민주당 지지를 했던 사람들 한 1,000만 명 정도가 투표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이든과 트럼프가 붙었을 때보다는 민주당을 지지한 유권자가 1,000만 명 정도 줄어들었어.
그래서 해리스가 너무 이념지향적인 이런 선거, 그러니까 진보의 가치, 진보의 이념, 이것을 전면에 내세우는 예컨대 뭐 낙태 문제랄지 저는 뭐 미국 대선에 왜 낙태 문제가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이념적 기준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이 이제 청교도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좀 사고방식, 인식체계가 달라서 그런지 미국에서는 이제 낙태 문제를 반대하냐 찬성하냐가 진보를 가르는,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중요한 이제 차이점 중에 하나죠. 네.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지나치게 이념 편향으로 비춰지는 이런 이제 실책을 범했다. 예. 그 한국에 이제 운동권들이 하는 실수하고 386들이 하는 짓하고 똑같은 거죠. 시대 21세기 말 그대로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해진 시대에 이념이 더 이상 이데올로기가 더 이상 대중들에게 와닿지 않는 이런 시대에 여전히 이제 이념적 기준을 이념적 가치 이데올로기를 중시하는 이런 정치를 하다 보니까 국민들로부터 이제 외면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금투세 문제, 종부세 문제가 이제 그런 거죠. 네. 김민석 최고위원님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어쩔 수 없이 이번에 금투세 폐지를 결정한 거다. 이런 얘기가 뭐 마지못해 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은 상황에 따라서 현실에 따라서 진보건 보수건 상황에 맞는 정책을 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실용주의, 실리주의인 거죠. 지금 MZ 세대들이 그렇잖아요. MZ 세대들이 우리가 볼 때는 진보 같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진보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또 대단히 보수적입니다. 우리 MZ 세대들을 보면은 우리가 볼 때는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말로는 진보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측면에 있어서 뭐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이제 보수 이데올로기에 더 유사한 면을 보이기도 하고 특히 여성 문제, 페미니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진보 주의자들은 페미니즘 친페미니즘 성향을 보이는데 2030 MZ 세대들은 좀 그렇지는 않죠. 진보 성향이라고 하더라도 뭐 페미니즘에 이제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이게 이전과 좀 다른 시대라는 거예요. 세계를 제가 이제 2차원의 정치에서 3차원의 정치로 진화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 많이 드린 적이 있는데 2차원의 정치, 좌와 우, 진보와 보수 이 이분법적인 이데올로기 구조가 2차원의 정치예요. 이건 21세기의 정치 구도라는 거죠. 근데 3차원의 정치는 진보와 보수, 좌와 우로 이렇게 나눠지지 않는다는 거야. 좌와 우만 있는 게 아니라 상하도 있고 앞뒤도 있어요. 상하, 앞뒤, 뭐 좌우, 좌우, 상하, 앞뒤. 이게 3차원의 세계잖아. 입체적인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를 3차원으로 투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야가 있어야 21세기에는 대중의 지지를 받는 정치인, 정당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제 주장이고, 그래서 과거의 좌와 우의 이데올로기의 잣대로 현실을 해석하고 정책을 펼쳐나가게 되면은 대중의 외면을 받을 위험성이 대단히 높다. 그러니까 예컨대 뭐 이런 거죠. 진보인데 페미니즘에 반대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것과 이제 비슷하게 이재명 대표 미국 대선을 이제 뭐 비슷하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먹사니즘, 트럼프 당선이 결국은 먹사니즘이다. 뭐 이런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외정책과 한반도라는 이제 간담회를 했는데 트럼프 당선인은 상인의 현실 감각이 극대화된 매우 합리적인 현실주의자다. 정확히 저는 분석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장사꾼이에요. 장사꾼에게 이데올로기가 어디 있습니까? 돈만 되면은 마르크스한테도 뭐 마르크스한테 차를 팔 줄 아는 사람이 장사꾼인 거지. 돈만 되면은 자본론을 재벌한테 팔 수 있는 사람. 그게 이제 장사꾼인 거예요. 재벌한테 자본론을 팔 정도의 실력이 있어요. 그거 팔 수 있어요. 팔 수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한테 자본론 얼마든지 팔 수 있어요. 야, 이거 네가 잘 읽어야 노동자들이 왜 저러는지를 네가 이해할 수 있고 회사를 잘 운영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썰을 풀면은 우리 사장님도 자본론을 사서 읽을 수 있어. 그게 이제 장사꾼의 현실 감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인의 그 뭐죠? 그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하셨던 유명한 말씀. 갑자기, 예, 그, 서생의 문제인식과, 예, 상인의 현실 감각, 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김대중 대통령이 생전에 많이 말씀하셨는데, 예, 그, 서생의 문제인식은 없어요. 예? 트럼프는. 그냥 상인의 현실 감각만 있는 거야. 그것이 극대화된 경우다. 그러니까, 간단해요. 트럼프를 대하는 방식은 매우 간단하다. 뭐냐? 돈 되게 해주면 돼. 어? 이윤이 남으면 되는 거야, 이윤이. 이윤만 남으면 김정은도 만나고, 돈만 되면 푸틴도 만나고, 돈만 되면은 시진핑도 만나고, 예? 돈만 되면 뭐, 외계인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트럼프라는 거예요. 그러니 트럼프하고 얘기하는 방식은 오히려 대단히 간명하고 쉽다. 트럼프가 뭐 예측 불가능하다, 뭐 미치광이 전략이다, 뭐 이런 얘기도 분석들을 하는데, 저는 미친놈 아니라고 봐요. 미쳤다라면 이제 돈에 철저하게 미친 사람이지. 이걸 꿰뚫어 보면은 트럼프를 다룰 수 있는 방법이 나온다. 방법론이. 그래서 매우 합리적인 현실주의자다. 예. 상인의 현실 감각이 극대화됐기 때문에 오히려 합리적이다. 이게 뭐 돈만 밝히는 놈이니까 대화가 안 될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은 이재명 대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걸 이데올로기의 잣대. 트럼프는 또라이야. 공화당은 보수정당이야. 트럼프는 완전히 극우파야. 극우파인 측면도 있고요. 예, 어떤 면에서는 진보적인 측면도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르크스한테 자동차를 팔고, 예, 재벌한테, 이재용한테 자본론을 팔아먹는 사람이 트럼프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외 정책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트럼프를 참 뭐라고 규정하기가 힘든 게 좌와 우라는, 예, 지금 소리가 너무 안 들리네? 마이크가, 음향이 지금 괜찮습니까? 소리가 너무 커서 그런가요? 예, 제가 좀 흥분을 해가지고, 예. 좌와 우의 2차원적인 이분법으로, 지지직 소리가, 잡음이 나는군요. 예, 다시 조금. 예, 이게 중간중간 가끔 이제 잡음이 날 때가 있습니다. 예. 지금 괜찮습니까? 이제 지금은 괜찮아진 것 같네요. 좌와 우의 이념적 잣대로, 그러니까 21세기적 정치 기준으로 트럼프를 분석을 하면 이거 미친놈 같지. 2차원의 시각으로 3차원의 세계를 보면은 3차원의 세계가 보이지도 않지만 괴상망측한 거예요. 내가 선 위에서 사는 사람이 면 위에 있는 존재를 보면 그 존재가 외계에 무슨 괴상한 존재로 보인다라는 거야. 그래서 20세기의 기준으로 보면 트럼프 매우 이상한 사람이죠. 어떤 면에서는 진보적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뭐 인종정책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극우파가 나치 같은 이런 행태를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보수인지 뭔지 알 수가 없는데, 자, 3차원의 시각으로 보면은요,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거다. 자,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당선인과 케미가 잘 맞을 것 같다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걱정이 된다. 현실주의자와의 협상은 매우 어렵다. 매우 치밀하고 준비를 잘해야 하고 강해야 된다. 예. 복만사님, 이재근 먹사니즘, 멧돼지는 나라국간 뺏어먹는 빼먹사니즘. 아니, 그냥 먹사니즘 맞죠? 예. 멧돼지가 처먹는 먹사니즘이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안일하게 지금 트럼프에게 접근해가지고는 크게 당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세계 정세가 워낙 불안정하고 미래가 불확실하니 역시 세계가 어느 곳을 가나 사람들 관심은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 외교가 지금까지 진영 중심, 가치 중심 편향 외교를 벗어나서, 자, 진영 중심, 가치 중심 편향 외교, 뭐 이런 평가를 했는데, 이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분법적인 세계관에 기초한 외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념, 이데올로기에서 이제 벗어나서 실용적이고 실리적인 외교를 추구를 해야 된다. 자, 외교의 중심점은 이념이 아니에요. 중국은 미국은 우리 편, 중국은 뭐 나쁜 빨갱이, 뭐 이렇게 가는 게 아니야. 자, 중국이 도움이 되면, 예, 중국하고 손 잡을 수 있는 거고, 미국이 도움이 되면 미국하고도 손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어떤 국가하고도 말을 틀 수 있는, 그게 이제 21세기에 필요한 저는 실용 외교라고 봅니다.
그리고 엄밀히 얘기해서 사실 이런 실용주의나 실리주의가 극대화된 나라들이 과거에 이제 사회주의권 나라들이 더 극대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푸틴이나 시진핑이나 김정은이나 오히려 우리가 볼 때는 뭐 빨갱이 같고 공산주의자들이고 이런 것 같지만, 예, 오히려 이념을 초월해서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정치 지도자들이에요. 예? 푸틴, 러시아를 지금 사회주의라고 얘기하기도 뭐하고 자본주의 국가라고 얘기하기도 뭐한 묘한 나라가 됐죠. 중국도 엄밀한 의미의 사회주의 국가라고 할 수가 없어요. 뭐 북한의 경우는 경우가 좀 다른데, 북한은 이제 전통적 의미의 사회주의 국가에 여전히 가장 근접한 국가이긴 하나, 그것이 내재적인 이유 때문이라기보다는, 자, 대외에서, 예, 바깥에서 빗장이 걸려 있어서, 예, 자유롭게 세계와 교류할 수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우리가 볼 때는 이념 편향적인 그런 국가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와 대화를 할 때, 또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를 할 때 김정은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돌이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김정은 역시도 대단히 실용주의적이고 실리주의적인 사람이다. 최근에 보면은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사상이나 정책과는 좀 거리가 있는 행보를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우리가, 예, 경계를 하고 있는, 예, 구사회주의권 국가들이 더 실용적이고 실리적인 이런 외교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낡은 지금 뭐 윤석열은 아직도 이제 쌍팔년도에, 예, 그런 반공 사상에 찌들어가지고 뭐 자유 외치면서 중국, 러시아, 뭐 북한과 자꾸 적대적인 관계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외교하다가는 이제 쪽박 차는 상황이 돼요. 우리는 무조건 국익을 앞세워야 된다. 우리의 국익.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라면은 누구하고도 손을 잡을 수 있는 그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걸 강조를 한 거죠. 이재명 대표가. 진영 중심, 가치 중심의 편향 외교에서 벗어나서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중심에 두고 실용적으로 접근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누가 됐건 미국이 우리한테 도움이 되면 미국과 손잡고, 중국이 도움이 되면 중국과 손잡고, 중국과 미국이 싸움이 났으면은 그저 양쪽으로 장사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완은 가지고 국가를 운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중국이랑 미국이랑 싸움이 났는데, 야, 우리는 어느 편에 설까? 누구랑 손잡을까를 걱정하는 건 21세기의 사고방식이, 20세기의 사고방식이라는 겁니다. 2차원의 이분법적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움이 나면요, 어떻게 하면 양쪽에 다 팔아먹을까를 생각해야 돼. 응? 어떻게 하면 양쪽으로 다 팔아먹을까? 예? 미국에는 폭탄 팔아먹고, 중국에는 뭐 미사일 팔아먹고, 미국에는 창을 팔고, 중국에는 방패를 팔고, 이 정도 수완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생존 가능할 수 있어요. 한반도 강대국에 둘러싸인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할 때, 예, 대한민국의 리더는 그런 정도의 배짱이 있어야 되고, 그 정도의 현실 감각이 있어야 된다. 그런 걸 갖춘 인물이 저는 이재명 대표가 되지 않겠냐. 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자, 요 대목이 중요합니다. 요 재밌죠? 트럼프 당선인이 일기 재임 때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요. 예. 우리가 방위비 총액을 대폭 늘릴 수는 없을 것이고, 정해진 방위비에서 분담금을 더 내야 한다면 미국산 무기 수입 규모를 줄이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에이, 기가 막히죠. 우리가 어쨌건 미국한테 조공을 바쳐야 되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 건 맞아요. 미국의 국방 안보의 상당 부분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뭐 당장 미국하고 손을 끊고, 야, 니네 우리 방위비 분담금 증액 못해, 꺼져, 주한미군 다 나가, 뭐 이럴 처지는 안 돼. 그러니까 미국에서, 야, 니네, 특히 트럼프가 이제 그런 벼랑 끝 전술을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니네 방위비 분담금 안 올려? 야, 그럼 우리 미군 나갈게. 그러면 이제 윤석열 같으면, 아유, 왜 이러세요, 형님?
아, 형님, 그건 아니죠. 제가 뭐 그런 건 아니고, 아, 죄송합니다. 좀 올리죠, 뭐. 그러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립 서비스 해주지. 너 핵버튼 구형시켜줄게. 그럼 또 윤석열은 우리가 미국과 핵버튼을 공유하게 됐다. 그러고 국민들한테 사기치고, 설레발 치고 뭐 이렇게 되겠지. 그 결국은 우리는 돈 다 뜯기고 미국에 조공 바치고. 근데 이재명 대표 보세요. 뭐 꼭 이런 아이디어로 가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 니네가 방위비 분담금 올려? 그럼 우린 돈이 없으니까 무기 수입을 줄이는 수밖에 없지 뭐. 어쩔 수 없잖아 이거는. 그거 어떡할 건데? 그 트럼프가 야 방위비 분담금 올려줘. 안 그러면 미군 철수할게. 아이 그건 아니고 그래 올려줄게 우리가. 그거 올려주라 이거야 올려. 근데 그 대신 야 돈이 없어 우리가 무기를 못 사겠네. 에이 우리 저 싼 러시아 거 사야 되겠다. 이게 프랑스 비행기 사야 되겠다. 프랑스 비행기가 좀 싼데. 이래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래버리면. 뭐 이런 방법도 있고. 미국이 뭐 미군 철수한다 어쩐다 그러면 북한은 그 러시아랑 붙었던데 우리는 그냥 중국이랑 손잡을까? 이런 방법도 있잖아요. 그죠? 그냥 뭐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못마땅한 게 있어요. 김정은과 푸틴이 너무 가까워지니까 중국 입장에서 좀 불안한 게 있지. 요게 또 빈틈이야. 그럼 시진핑 한번 만나가지고, 우리가 미국이 나간다네? 이건 좀 센 거죠. 야, 미군 철수한다네? 중국이 좀 도와줘요. 힘든데. 우리랑 무역도 많이 하는데. 좀 도와줘. 그러고 그냥, 저기 시진핑 한번 만나가지고 악수 한번 하고, 그러면 트럼프가 바로 와가지고, 왜 그래? 재명이 형, 왜 그래?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미군이 나가겠다는 건 아니고. 그래요?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런데 윤석열은 20세기 사고방식에 젖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딱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게다가 국내 정치도 불안정하니까 미군 철수한다고 그러면서 정금자 태극기 부대가 난리가 납니다. 그럼 이제 정권이 휘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고 트럼프 형님 왜 그래요? 내가 그런 게 아닌데 뭐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그대로 빤스까지 다 벗어주는 거예요. 다 벗어주는 거야. 그리고 제가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윤석열 탄핵이 지금 시급하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이게 지금 한 1년 정도만 더 가면은 진짜 빤스까지 다 털립니다. 영혼까지 다 털려요 우리. 지금 남는 것도 없는데 경기도 안 좋은데.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은 빨리 지금 청와대에 이재명 입주시켜야 된다. 청와대에 이재명 입주시키는 것 외에는 우리가 살 방법이 없다. 그거를 좀 제가 강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 진짜 혼돈의 시대, 지금 세계 정세가 대단히 불안정하고 혼란스럽잖아요. 이런 시대에 정말 뭐 우리 당군 할아버지가 내려보낸 그런 지도자다. 우리가 운이 좋은 거예요. 어찌 보면 뭐 윤석열이 대통령이 돼서 큰 고통을 당하고는 있지만은 이 혼돈의 시대에 필요한 인물을 제때 지금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것도 좀 다행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요, 트럼프가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북한도 한국 정부와 굳이 대화할 필요를 느끼지 않을 때 통미봉남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북한에 대한 억지력은 이미 확보한 상태인 만큼 다른 측면인 대화와 협상이 중요한데 윤석열 정부는 강대강 대치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국내 정치의 곤욕스러움을 피하기 위해 외교 안보 분야 희생을 자초하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 대일 정책과 관련해서는요. 일본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부족하다고 하면 또 사과해야 된다. 그러면서 일본에 대한 원칙적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요 북한 문제도 지금 저는 북한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봐요. 뭐 우크라이나 문제도 우리가 지금 뭐 파병을 하니 많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빨리 윤석열 끌어내리고 정상화를 해야 되는데 북한 문제는 왜 심각하냐 하면은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적대적인 두 개의 국가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상황이고 러시아하고 이제 동맹까지 맺고 오늘 푸틴이 북러 조약에 서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과 러시아는 동맹 국가가 됐습니다. 이미 뭐 북한군이 1만여 명 가까이 러시아에 파병되어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이게 10만 명까지 파병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여튼 김정은은 이게 낙동강
그 봉이 김선달이 아닌가 싶어요. 봉이 김선달이 어, 그 뭡니까 이게 뭐 부활을 한 거 아닌가? 이미 이제 트럼프는 1월 1일 취임하자마자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끊겠다 이렇게 나오고 뭐 러시아하고도 푸틴하고도 협상하겠다. 푸틴하고도 전화 통화를 이미 했다 그러죠? 예, 그래서 상당히 좀 얘기가 잘 된 모양이에요. 예, 상당히 잘 된 모양입니다. 이런 형국에 10,000명 보내놓고 그냥 손 안 대고 코 푸는 것도 이제 큰 이득인데 여기에다가 10만 명까지 이제 전투도 별로 할 것도 없어요. 앞으로 이제 한 38일 정도 남아 있는데 예, 10만 명 정도 확 밀어 넣어가지고 자기들 그 10만 명 그냥 러시아에 보내면 러시아에 뭐 공짜로 받겠습니까? 한 명이라도 더 가면 돈을 더 받겠지. 뭐 돈이 됐건 간에 무슨 뭐 기술 지원이 됐건 간에 뭘 더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더 보내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김정은은. 이 아이디어가 좋지. 전쟁은 곧 끝날 건데 사람은 한 명이라도 더 보내면은 그만큼 이득은 더 생기는 거. 손해는 피해는 거의 없고, 그죠? 돈만 챙기는 이게 뭐 봉이 김선달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아주 머리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대화를 하자 그러면 지금 트럼프에 대해서는 뭐 이렇다하게 얘기를 안 해요. 북한에서 뭐 욕을 안 하고 있어. 일단은 대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고 트럼프도 문제를 풀기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를 풀기가 지금 복잡하지가 않아. 왜냐하면 이미 북한과 남한이 남남이다. 그래서 통미봉남 수준이 아니라 남한하고 단절을 하고 북한하고 수교를 하는. 그러니까 뭡니까? 교미 이상하네. 예, 교미 남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 교미 단남이 되는 거야. 통미봉남의 수준이 아니라 미국과는 수교를 하고 교미, 예, 단남, 미국하고는 남한하고는 완전히 단절이 돼버리는 이런 지금 심각한 상황이 돼 있다. 그럼 지금 김정은을 달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대화를 하기 마무리 짓기 전에, 예? 지금 대화를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대화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화를 마무리하기 전에, 즉 북미 수교를 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이런 단계로 가기 전에 우리가 개입을 해 들어가야 되는데 윤석열 가지고는 절대 이 판에 우리가 못 껴요. 그래서 트럼프하고 지금 김정은이 다시 대화를 시작을 하면은 이게 급속도로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1년 안에 이게 급진전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까지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있으면은 우리는 동아시아에 완전히 천덕꾸러기가 돼버리는 상황, 왕따가 돼버리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야. 북한은 중국하고는 원래 가깝고 러시아하고는 동맹이고 미국하고는 수교하고 미국과 북한이 수교하면 일본이 평양으로 안 날아갈 것 같습니까? 제일 먼저 가는 게 일본 쪽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절박한 상황이다. 이재명 대표가 그런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한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오늘 좀 길게 오랜만에 한반도 문제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뭐 중요하게 돌아가고 있고 이재명 대표가 상황을 좀 정확히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우리가 해결할 방법은 이거죠. 윤석열을 빨리 끌어내고 지금 이 한반도 위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윤석열을 하루빨리 끌어내리고 이재명을 대한민국의 수장으로 앉혀놓는 것. 이게 유일한 해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뭐 이재명 대표 대권 행보 계속하고 있다 그러는데 오늘 재계와 첩도 오찬도 했어요. 바쁘게 지금 뭐 일정을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 중심에서는 좀 벗어나 있는 행보여서 주목은 못 받고 있는데 알게 모르게 이렇게 지금 대선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 재계와의 접점을 지금 넓혀가고 있고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회장단과 오찬을 함께하며 경제계 요구사항을 수렴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손경식 경총회장 등 경제계 인사를 만났고요. 경제계 쪽에서는 고용유연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배제, 투자 활성화 등을 요구했고, 이사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 추진에도 반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재계 인사들 만났는데도 이재명 대표
원칙적인 입장은 분명히 했죠. 제안서를 봤는데 수용하기 거의 어려운 기업의 일방적인 얘기들이다. 예. 합리적으로 타협을 해야 할 텐데 길을 찾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경제인들 만났다고 그래서 경제인들 얘기만 귀를 기울이는 이런 행보가 아니고, 예. 할 얘기도 지금 명확히 하는 거죠. 예. 이거 뭐 수용하기 어려운 얘기를 왜 하냐. 합리적으로. 그래서 서민들 입장에서, 예. 경제인들을 만나도 그 국민들 입장에서, 서민들 입장에서 경제인들과 대화를 하는 또 이런 모습도 의미심장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경총 회장단과 1시간 20분가량 비공개 대화를, 예, 했다라고 합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을 비롯해서, 예, 이동근 경총 상근 부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하정보, 예, LG 사장 뭐 등등, 예, 뭐 재벌 오너들은 안 나왔는데요. 예, 경영자들하고 자리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예, 경영 CEO들 중심으로 해서, 예, 재계 인사들과의 접촉면도 계속 넓혀가고 있습니다. 뭐 이제 명실상부한 대권 행보를 하고 있고, 예, 이재명 대표 점점 보폭을 넓혀가면서 지지 기반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재명은 청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고 있다. 이제 국민들이 해야 될 일들을 잘하면 되겠죠. 네, 앞으로 6개월 동안 우리가 촛불 들고 나가서, 예, 빨리 윤석열 끌어내리면 바로 이재명 시대를 활짝 열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 예, 그 1심 재판 생중계를 하자 그러고 한동훈이 생떼를 쓰고 있는데, 예, 오세훈이도, 예, 이거 뭐 동네 찐따 다 모여가지고 생중계 하자고 재밌어가지고 뭐 구경하고 싶은 거예요? 이재명 1심 생중계, 오세훈도 가세, 피고인 동의 없어도 해야 된다. 예, 이러면서 이재명 대표 1심 재판을, 예, 생중계자를 하자고 국민의힘 쪽 정치인들이 생떼를 쓰고 있습니다. 예. 주권자가 지켜본 발언, 주권자가 지켜봐야 할 재판, 뭐 이것이 민주주의의 순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페이스북에 주권자가 지켜봐야 할 재판이라고 글을 올렸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는 한 개인의 형사재판이 아니다.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이자 전 대선 후보가 주권자인 국민들이 지켜보는 대선 토론과 의회에서 한 거짓말을 심판대에 올리는 것이다. 사인 이재명이 아닌 공인 이재명의 혐의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것. 따라서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일의 진실을 가리는 것은 피고의 동의가 없더라도 주권자가 지켜보는 앞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오세훈이 재판도 예? 공개 재판해야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지금 자신이 없으니까 생중계 해가지고 국민들 보는 앞에서 뭐 망신을 주겠다. 예, 유죄가 나오는 모습을 온 국민이 보도록 하겠다. 뭐 이런 취지에서 생중계를 하자고 생떼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재명 망신주기죠. 예,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표가 받아들일 리도 없고, 그리고 재판부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게 받아들일 리가 없어요. 너무 정치적으로 부담되는 재판에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이거는 판사들 죽이자고 덤비는 거지. 그러니까 오세훈이나 한동훈이나 이걸 뻔히 아는 거예요. 어차피 생중계 안 된다라는 걸. 그런데 마치 이재명 대표가 뭐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생중계 요구를 안 받아들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여론몰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주 유치한 짓거리 하는 거예요. 유치한 정치 쇼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뭐 이 얘기하면은 뭐 동의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니 저는 뭐 쟤네들 어차피 안 돼요. 미쳤어요. 판사들이 이걸 생중계를 하게. 지들이 목숨줄이 달려 있는데 온 국민 앞에서 얼굴 까고 이재명한테 유죄를 선고하거나 뭐 무죄를 선고해도 마찬가지죠. 무죄를 선고해도 부담이고 유죄를 선고해도 부담이고, 지금 이제 재판부는 아주 돌아버릴 지경일 겁니다. 무죄를 선고하면은 이제 대통령실에서 난리가 날 거고, 국민의힘이 난리가 날 거고, 유죄를 선고하면은 민주당 지지층에서 난리가 날 것이고, 이래도 나는 죽고 저래도 나는 죽는 상황인데 재판부가 이걸 생중계하겠다고 얼굴 까놓고 참으로 하겠다 이 새끼들아. 이재명이 반대하는 게 아니고 재판부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일 제가 그 말씀 계속 드리는 거예요.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그래 생중계하자. 뭐가 문제냐. 이거 명태균이 그럼 그 구속적 부심도 생중계하자. 그러니까 말을 그렇게 하자는 거야. 어차피 못하니까. 그걸 재판부가 어떻게 합니까? 죽으려고. 그거는 이재명 인민재판이 아니라요.
예, 이재명 인민재판이 아니라 그 판사들 인민재판이 돼버리는 거예요. 판사들을 아주 그 단두대 위에 올리는 거야. 그 절대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론몰이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역으로 치자는 거야. 그래, 뭐 하자. 그 나중에 김건희도 하고 윤석열도 하고 한동훈이도 이제 김민석 의원이 특검하자고 그랬으니까 한동훈이도 하고 유명한 유력 정치인들은 다 공개 재판하자고. 아주 이번 기회에 그런 선례를 만들어 놓은 것도 제가 볼 때 나쁠 거 없습니다. 재판정에서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 예. 이게 또 제가 채팅창을 잠깐 얼핏 보니까요. 이게 또 뭐 싸움이 났습니까? 제가 한번 경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타 채널에서 벌어진 일을 가지고 제 채널 채팅창에서, 예? 언급하시는 분들, 특히 뭐 시청자분들끼리 싸우는 경우, 예, 이거는 제가 바로 그냥 차단 조치한다고 그랬어요. 한 차례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와서 이러시는 분들을 바로 차단 조치하겠습니다. 예? 아니, 안 그래도 시끄러워 죽겠는데 왜 시청자들까지 나서가지고 여기저기 싸움질하고 다닙니까? 불필요한 일들을 가지고. 뭐 그렇게 중요한데. 그리고 다 끝났어요. 동물농장 폐업 위기야. 이제 끝났잖아. 어제 유탐사 다 보셨잖아요. 이재일이, 한원섭이, 정천수, 그 뒤에 누가 있는지 다 보시고도 모르겠어? 누구예요, 누구? 누가 그러는 거예요? 이름, 닉네임 써주세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 방송하느냐고 계속 이거 볼 수가 없으니까, 예. 여러분들이 닉네임 써주시면은, 바로 차단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세훈이는 이거나 좀 잘 처리를 했으면 좋겠네. 문학의 블랙리스트의 앞장선 인물인데, 조윤선 서울시양 이사. 예. 서울시가 조윤선이를, 예. 많이 늙었네. 서울시양 이사에 위촉을 했대요. 야, 이거나 생중계하자, 씨발. 자, 우리 국민들 모르는 사이에 이런 짓거리 하고 있는 자가 뭐 이재명 대표한테 비난을 합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도 아니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지금. 조윤선이를 서울시양 이사로 앉혀놓고 있대. 앉혀놓겠대요, 오세훈이가. 집어넣게 해줍니까?